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이재국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광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복절 노래의 가사인데요. 오늘은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의 작사가이자 일제의 한국사 왜곡과 민족말살 정책에서 우리 역사를 지키는 데 공헌한 위당 정인보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1893년 5월 6일 서울 종현,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또한 태어난 순간부터 숙명처럼 시대의 아픔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894년에는 갑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895년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는데요.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문장이 뛰어나고 재기가 넘쳤던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신념은 지행합의를 추구하는 양명학인데요. 강화학파의 맥을 이은 이건방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조선의 마지막 양명학자가 된 것이죠. 17세가 되던 1910년 일제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경술국치를 전후해서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 외세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 세력과 개인의 안위와 이익에 편승해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 세력으로 분열되었는데요.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한 선생은 1911년과 12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때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있던 이회영 형제를 만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서 군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1913년에는 상해로 활동 무대를 옮겨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과 동제사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에 기반을 닦기도 했는데요. 동제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상해 한국인의 중심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해 9월 부인 성씨가 첫 딸을 출산한 후 타계했다는 비보를 듣고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선생은 검은색 한복과 모자, 검은색 안경과 고무신 차림으로 다녔는데 이는 아내를 잃은 상복임과 동시에 나라를 빼앗긴 망국에 대한 조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선생은 1922년 4월부터 연희전문학교의 초빙을 받아 조선 문학론과 한문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도 국학과 동양학을 강의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와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빼어난 논설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최남선, 이광수와 더불어 한국의 3대 천재로 이름을 날렸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연희전문대 시절은 국학과 조선 역사, 실학, 다산 정약용, 충무공 이순신 등 다방면의 관심과 연구가 깊어지고 전문성을 갖추게 된 성숙기였다고 할 수 있죠. 선생의 글은 매섭고 거침없기로 정평이 났는데요. 조선인 총독부 간부들과 부일 협력자들을 악귀들이라고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1902년 30대 초중반에 이미 한국의 대표급 문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선비다운 독특한 필체로 많은 문고를 집필했다. 더러는 벽자를 골라서 쓰기도 했고 까다로운 문체를 구사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옛말을 골라서
유창한 글과 아름다운 시조를 짓는 데도 일품이었다. 선생의 글에 대한 평인데요. 어려운 글자를 골라서 썼던 이유는 총독부 관리들이 알기 어렵게 따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는) 일제의 병참기지가 된 한반도에서 경제적 수탈이 극에 달하고 정신적, 사상적으로 식민사학이 판을 치던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한민족의 정신과 역사의 혼이 꺼져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말과 글,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는 한국적인 모든 학문을 국학이라 명명하고 대중화시킨 분이 정인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국학의 뿌리를 내리고 품격 높은 국한문 혼용의 산문을 쓰고 수많은 시조를 지었는데요. 한문학, 국문학, 국사학 등 선생의 폭넓은 학문과 연구는 당대에 따를 자가 드물 정도로 독보적이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을 본격 탐구한 사람이 바로 정인보 선생입니다.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간행의 책임 교열을 맡는 등 국학을 제창하면서도 본격적인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1931년 충무공 이순신의 묘소가 경매물로 나오자 이를 민족의 수치로 여겨 충무공의 유족을 보존하는 한편 현충사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대표 저술은 조선사 연구인데요. 1935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8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5,000년간 조선의 어를 해방 후에 책으로 엮은 것이죠. 당시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일제가 신화로 날조하고 국내의 어용 사학자들이 이에 동조한 데 반해 선생은 시조 단군 편에서 단군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조선의 시조는 단군이 신이, 단군은 신이 아니요 인간이시라. 이는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왜곡되어 사라져가는 민족의 어를 되찾으려 한 선생의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은 어리 곧 우리 역사의 대척추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회복을 통해 민족의 어를 찾고자 국학 연구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죠. 5,000년간 조선의 어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지는 살아남고 가는 사라지는 법이니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지어다. 선생의 어을사과는 박은식의 국혼과 신채호의 난가사상에 이은 조선의 국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보 선생은 일제의 핍박 속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이 해외 망명지에서 상대적으로 큰 제재 없이 역사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철장 없는 감옥에서 각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30년대 중반이 되자 총독부의 억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938년에는 일제가 조선어 강좌를 폐지하고 국학을 탄압하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친구와 동지들이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 하나 둘씩 친일 대열에 합류했지만 선생의 절개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춥고 굶주리게 할 수는 있어도 나의 어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선생은 연희 전문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한 후 1940년 가족을 데리고 경기도 양주군으로 낙향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전라북도 익산의 산속으로 거주지를 옮겨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꿈에도 기다리던 해방이 되자 선생은 국학대학 초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를 되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어리 올곧게 세워져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얼마 안 되어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비극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국학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선생은 1950년 7월 31일 서울에 진주한 북한군에게 납북을 당했는데요. 다행히 개성으로 가던 중 낙오되어 아사 직전에 구출됐지만 후유증을 이기지 못해 10월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되살리기 위해 헌신한 위당 정인보 선생이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던 문구인데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이번 시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수 전 명예교수의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당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지만 역사를 정치 이념의 도구로 만들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포장된 사이비 민족주의자도 배격했던 순수한 한국적 민족주의자였던 것이다.